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어제 대구 경북 계속거주 청년과 수도권 전출 청년 비교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놨는데요. 내용을 보면 지난 2021년 대구를 떠난 청년은 모두 12,000명으로 직업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대부분 수도권으로 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의 생활을 비교해봤더니 수도권으로 전출한 청년들의 대기업, 중견기업 근무 비중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보다 높았고요. 상시 근로자 중 연봉 5천만 원을 넘는 청년도 수도권 전출 청년이 대구 계속거주 청년보다 많았습니다. 지난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차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할 핵심 과제로 교육과 의료업 그리고 일자리를 택했는데요. 지역의 성장 동력이 꺼지기 전에 균형 발전을 이끌 정책들 과감하게 추진돼야겠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현재 안동에는 비와 함께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안동과 영주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발효 중인 가운데 이번 비는 오늘 낮까지 이어지겠고 북부 일부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20에서 7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0도까지 내려가면서 서늘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안동시가 도로변 미세먼지를 저감해 주민들의 건강상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세먼지 흡착 필터를 시내버스 27대 부착했습니다. 이번 사업에 사용되는 미세먼지 흡착 필터는 전기나 기타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공기 흐름에 의해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또 오존과 벤젠 등 인체에 유해한 오염물질을 흡수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흡착 필터는 안동시 마을버스 27대를 기준으로 연간 약 5만 5천 g의 초미세먼지를 흡수하게 되고요. 이는 연간 나무 1,566그루가 정화하는 수준과 동일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시민들이 시내버스 전면에 부착된 미세먼지 흡착 필터에 미세먼지가 포집되는 것을 시각적으로 체험함으로써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느낄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경북 동해안에도 강한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는 저녁에 강풍주의보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오늘까지 예년 수준을 크게 웃돌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 24도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날이 급격히 추워집니다. 특히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는데요. 체온 유지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인한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 주민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고 서보민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서 씨는 포항 냉천이 범람해서 남구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됐을 때 이웃 구조에 나섰습니다. 차량 이동을 위해 내려갔다가 주차장 내부에 물이 차오르는 것을 보고 주민들의 대피를 돕다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는데요. 사망 당시 나이는 21세였습니다. 정부는 의사자나 의상자로 인정된 고인의 유족 등에 대해서 희생과 피해 정도 등에 걸맞은 예우 지원을 해서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결정된 의사자의 유족 등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보상금 등을 정부 통보일 3년 이내에 지원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 강풍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순간 풍속 최대 13m의 돌풍이 불고 있으며 일주도로는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강풍의 월파 및 낙석의 위험이 있으니 차량 운행 및 외출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중부 안쪽 먼바다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남에서 남서풍에 초속 2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 전망입니다. 오늘 기상 악화로 인해 여객선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북 울릉 국민들의 수건인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내일 공청회가 열립니다. 울릉군은 해당 특별법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현재 울릉군 내 지역 곳곳에는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고 이번만큼은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절박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등 의원 35명이 지난 3월 발의한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에는 울릉도와 독도 주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 설치를 우선 지원하게 한 후 노후주택 개량과 정주 생활지원금 등을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울릉도 독도 인근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조업 등을 위한 시설물 설치 비용도 지원하도록 했으며 환경보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독도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해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울릉군은 울릉도 독도 지원 특별법안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해 울릉도 독도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해양 영토 주권이 공고해지도록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니 국회와 정부도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한국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노동자를 돕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가 지원센터의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센터의 업무를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현장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는 2010년 1월 29일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14년간 대구 경북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해 지원해온 센터입니다. 예. 우리 센터가 추진하는 사업은 상담사업, 교육사업, 문화사업, 그리고 이렇게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사업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근로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을 비롯한 각종 애로사항과 네. 한국 생활에서 겪는 생활 상담까지 상담을 통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 대상으로 통역이나 번역 등 언어 지원과 노사 간에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갈등 중재로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일이겠네요. 네. 예. 또 교육 사업은 이렇게 한국어 교육, 컴퓨터 교육, 산업 안전 교육, 또 각종 법률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한국어 교육은 이렇게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 한국어 실력 테스트를 해서 예.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회화반, 톡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산업 현장에서는 이렇게 산업재해 예방이 아주 중요한데요. 그렇죠. 예, 산업재해 사례를 공유를 하고 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 등을 교육해서 안전사고 예방에도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경찰 간서와 연계해서 범죄 예방 교육과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 법률 교육 등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사업으로서는 산업 현장에서 고생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로와 격려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아시안 스마일 페스티벌 행사, 한국 문화 탐방, 한국 놀이 문화 체험 등 또 대구 맹소 체험 등을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특성화 사업으로는 무료 진료와 무료 임의용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무료 진료는 대구시 한의사 협회에서 매주 1월 날마다 10분의 한의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고요. 네. 대구시 의사에서도 1년에 2번씩 6개, 7개 진료 과목 의사들이 직접 우리 센터를 내방해서 이렇게 무료 진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 임용은 대구시 숙련자 기술협회에서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고 네일 아트 등을 무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상담 사업뿐만 아니라 뭐 한국어 교육, 문화 사업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 예산 6억여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네. 삭감 이유는 정부의 전반적인 긴축 재정으로 인한 보조금 사업 축소라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에 확정이 되는데요. 네. 전액 삭감이 확정되면 대구를 비롯해 전국에 있는 9개 거점 센터는 2024년 1월부터 이게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문을 닫으면 그럼 기존 사업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고용노동부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센터 업무를 상담 업무는 지방고용노동간서로, 예. 또 교육 업무는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이관하여 수행하겠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 없이 언론 보도에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기관으로 이렇게 업무가 이관하였을 경우 상담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고요. 결과적으로 우리 센터가 그동안 지원해온 지원 체계와 인프라만 붕괴될 것입니다. 네. 하던 일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해서 계속하도록 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이거군요. 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센터나 외국인 노동자 모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어떤 부분입니까? 외국인 노동자는 보통 토요일까지 일을 하고요. 일요일 하루 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센터는 일요일에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 일요일에도 일을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고용노동부나 산업인력관리공단은 조직 구조상 또 이렇게 노조의 반대로 일요일 근무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원센터가 문을 닫고 지원 주체가 정부로 바뀌면 일요일 날만 시간이 겨우 나는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은 애로사항 상담이나 또 각종 교육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고요. 네. 그래서 최루 서비스 질은 저하될 것입니다. 또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떤 문제점입니까? 불법 브로커들이 더 성행할 것이고요. 또 이렇게 임금 체불이나 산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애로사항을 해결해야 되는데 일요일 날 근무할 곳이 없으면은 불법 브로커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기업에서 업무 능률이 떨어지고 생산성이 저하될 것입니다. 예. 또 고용노동부에서는 지도 점검이나 이렇게 현장 감독 등의 목적으로 사업장 방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주분들은 이렇게 고용노동부를 외면하거나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 미등록 외국인이 40만 명이나 있는데요. 네. 미등록 외국인들은 고용센터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미등록 외국인은 고용센터를 방문했을 때 미등록임을 인지한 공무원은 즉시 출입국으로 통보하도록 출입국 관리법 제84조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또 뿐만 아니라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센터가 없어질 경우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당 기관들을 찾아서 이렇게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업무가 나눠져 있으니까요. 예, 네. 예를 들어서 교육은 산업관리공단으로, 고용허가와 관련된 거는 고용노동부로, 출입국 관련 거는 또 출입국으로 이렇게 찾아다닐 수밖에 없고요. 네. 우리 센터는 교육을 받으러 온 외국인 노동자가 공부도 하고 또 고충 상담도 받고 진료를 받도록 한 자리에서 원스톱으로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4년 가까이 센터에서 강사로 활동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있고요. 그동안 강의를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갖춘 전문 강사들이 외국인 근로자 특성에 맞추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무료로 초빙해서 법률교육, 기국교육, 정신건강교육,
또 산업 안전 교육 등을 이렇게 진행시켜 왔고요. 네. 또 이러한 인적 인프라들도 이렇게 하루 아침에 사장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일요일에 그러면 센터를 방문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까? 예, 뭐 우리가 아까도 앞에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쉬는 일요일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요일 근무하면서 이제 체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외국인 예. 노동자들의 불안과 예. 걱정 정말 클 것 같은데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은 바벌입니다. 파키스탄에서 왔습니다. 한국에 온 지 8년 됐습니다. 친구랑 같이 여기 다니고 한국말 배웠습니다. 이 센터 때문에 지금 한국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한국어 몰라서 비자가 바꾸고 싶어서 서류가 준비하는지 어떻게 했는지 잘 몰라서 그때 우리 센터에서 다 상담을 받고 도움을 받았습니다. 센터가 만약에 없으면 어디 가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글라데시에서 온 로이 투샤루라고 합니다. 오늘 무료 접종이 있어서 독감 백신 접종도 받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그 무료 임용 해주고 이런 각종 프로그램이 있어서 친구들이 다 와서 서비스를 받아가요. 이 센터가 우리 권리를 예전에부터 계속 보호해주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가 없어지면 우리 근로자들이 어디 가서 이런 우리 권리를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센터 절대 없어지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에서 온 비표아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7년부터 산타로 다니고 있었어요. 보통 근로자들이 평일 일하고 토요일도 일해야 되니까 산타가 일요일날 못 여니까 너무 잘 듭니다. 너무 슬픕니다. 마음도 아프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대구 외국인 지원 산타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외국인 산타들이 계속 진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똑같은 목소리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도움을 받을 곳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센터장님 센터가 문을 닫으면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고용은요? 예, 우리 직원들은 최저임금을 받으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 민간 외교관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렇게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해온 우리 직원들은 한순간에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네. 고용노동부는 기존 직원 중 통역 상담원은 우선 채용해서 이렇게 일할 기회를 준다고는 하나 상담원 외 다른 직원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출근하는 일당직 또 혹은 3개월 프로젝트 촉탁 형태로 일할 기회를 준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직원뿐만 아니라 그동안 업무 노하우가 쌓인 일일 통역 상담원과 한국어 정보화 강사 등 수많은 인력들의 일자리도 또 노하우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됩니다. 자, 여야가 지금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게 전국의 9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소지역 센터 35개소 연간 지원되는 예산은 72억 정도입니다. 예. 정부 전체 예산으로 보면은 미비한 수준입니다만 그렇지만 그 적은 예산이 현장에서는 정말 값지게 사용되고 있고요. 또 배정된 예산보다 효과는 몇 배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지난 9월 초에 내놓은 국고 보조 사업 연장 평가 보고서를 보면은 우리 지원센터의 역할이 크고 사업의 효과성도 아주 우수하고 필요성도 높다고 하는 등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특히 이제 우리 센터가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벌써부터 이제 불법 버럭카들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센터가 없어지고 일요일에 근무를 하지 않으면은 임금체불이나 산재 사고 등 고충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이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일요일에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은 언어 소통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해서 네. 기업에서는 업무 능력이나 생산성이 저하가 될 것이고요. 또 안전 사고도 더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김덕환 대구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장이었습니다.
렘브란트전과 같이 유명한 전시들이 열리고 있는 대구미술관에서는 미래 미술 분야 전문가들이 미술관 곳곳을 탐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윤가은 리포터가 현장 소개해 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대구미술관에서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의 미술 동아리 학생들이 미술관을 둘러보고 전시 공간을 직접 디자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동아리 학생들이 5명씩 팀을 이뤄 서로 의견을 교환하기도 하고 또 작품의 의미를 찾아보면서 전시 방법에 대해 고민하기도 했는데요. 대구미술관의 어미호를 축소한 모형에 대한 설명과 디자인을 완성한 학생들의 발표까지 이어서 들어보시죠. 이거는 이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교육 키트고요. 미술관의 어미호 공간을 축소해서 직접 친구들이 미술관 소장품을 가지고 기획해볼 수 있는 키트입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와, 천진데? 저희는 주제를 학교로 설정을 했고요. 대상을 어른들로 설정을 해서 그때 그 시절 주제로 전시를 했습니다. 처음에 전구를 넣어서 그때 기억을 하면서 전구가...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 강사로 일하고 있는 이혜윤이라고 합니다. 총 2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미술관을 직접 탐험을 하면서 미술관 관련된 직업군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내가 학예사가 되어서 직접 전시 공간을 구성을 하고 교구제를 이용을 해서 전시 공간을 디자인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예사라는 직업 자체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특별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 해보면서 새로운 직업군을 발견했다는 부분을 좀 재밌어하는 부분도 있고요. 기획이라는 것 자체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막상 해보면은 굉장히 재미있고 본인만의 이야기들로 새롭게 잘 구성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참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은 본인이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했던 동선을 떠올리면서 작품 순서와 조명 등을 생각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시 공간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교육이 많이 도움됐다고 했던 학생들도 만나봤습니다. 이정민입니다. 미술 동아리에서 미술관 오기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게 되었어요. 미술관에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것도 있고 미술관 구경하면서 잘 못 봤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여러 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공간 디자이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더 알 수 있었고 제가 직접 작품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어떤 작품이 있는지랑 관련된 게 어떤 게 있는지 찾아보고 관련된 것끼리 전시도 해보고 공간도 나눠보면서 공간 디자이너가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산업 디자인과를 생각 중인데 이렇게 공간 디자인도 체험해보면서 산업 디자인과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혜주입니다. 지금은 작품 찾아보는데 약간 이해하기 어려워서 작가들이랑 작품 찾아보고 있었어요. 만드는데 약간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평소 몰랐던 작품들에 대해 더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좋았던 것 같아요. 김지아입니다. 저희 미술 동아리에서 진로 체험하러 대구 미술관으로 왔어요. 처음 보는 작가였긴 한데 몰랐던 작가에 대해서 알게 됐고 여러 기법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학예사 체험으로 미술관을 저희가 직접 스스로 배치해보고 있는데 처음 해보니까 어렵긴 했는데 이 담당 선생님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미술 관련 쪽으로 갈 생각인데 이 체험이 제 진로를 정확히 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대구미술관에서는 미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양한 체험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담당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대구미술관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교육기획팀장 조정옥이라고 합니다. 미술관 탐험가들은 저희가 매년 이제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미술관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미술관 탐험가들이라는 주제로 해서 미술관 곳곳을 탐방하고 거기에 있는 공간과 또 직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또 저희가 지금 대구, 그다음 경북 권역에 있는 이제 청소년,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진로 직업체험을 하는데 개인은 아니고 학급 또는 동아리 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지금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미술관에 처음 방문하는 친구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술관이 단순히 전시만 하는 공간이다. 그리고 전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도를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군들이 또 업무를 하고 계시고 수장고라든지
아카이브실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간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연구와 또 기획,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또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그런 경험을 해서 너무 좋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카란드레 연계에서 어린이 대상 렉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12월은 지금 현재 렘브란트 17세기의 사진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 성인들을 대상한 렉처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대학생 역시 전공자들이 미술관에서 어떤 경험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실제 배울 수 없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워크숍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고, 또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오셔서 또 체험할 수 있는 자기 주도형 활동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술관 탐험가들 프로그램 소개해드렸습니다. 윤가연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최 기자가 주목한 주제는 뭔가요? 예, 정부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고 이 기회발전 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와 함께 지난 정부 때 추진됐던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등 이 메가시티론이 재조명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소멸 실태부터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예,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따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 내 총생산 격차는 2010년 1.2%포인트에서 2021년 5.6%포인트로 확대됐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전체 인구의 50.5%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고요. 100대 기업 본사 중에서 86%는 또 수도권에 있고, 취업자의 50.5% 역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방 인구는 계속해서 유출되면서 전체 시군구의 40%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형편이고요. 이러한 상황을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이 자체적으로 타개하기는 어렵고,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획일적 정책으로 지방 특색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은 힘들다는 게 지방시대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방시대 정책이 나온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일에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이제 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종합계획은 5개년 중기계획으로 그간 별도 수립된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하고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계획이 통합이 되면서 처음으로 수립된 건데요. 종합계획의 핵심은 기회발전 특구, 교육발전 특구, 도심융합 특구, 문화특구 등 이 4대 특구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네, 4대 특구 도입. 각 특구는 어떤 내용으로 추진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기회발전 특구에서는 세제 혜택 같은 각종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기업 지방 이전하고 투자를 촉진하고 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서 지방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로 한 거고요. 네. 교육발전 특구는 지역의 학생들이 우수한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돕고 또 지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정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도심융합 특구는 기존의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의 일자리와 삶, 여가를 이제 집약시킨 복합 거점이 되고요. 네. 이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이런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인데,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정부가 이 특구의 기본 방향이나 산업 육성 방안까지도 직접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을 해서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2030년까지 대구 수성 알파시티나 부산 센텀시티 같은 5곳 이상의 디지털 혁신지구도
조성을 하고 네. 국가 첨단 산업단지 같은 지역별 특화된 첨단 산업 거점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발표되면서 지역의 수건 사업도 좀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하고 또 달빛 고속철도 건설, 취소한 다변화 같은 이제 지역의 수건 사업이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추진 동력을 얻을지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는데요. 네. 우선에 대구는 주요 지역 정책 과제 중에서 지역 신산업 분야로 데이터, 로봇 신산업 육성, 경북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연구개발 거점 조성안을 제시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교통 인프라 부분에서 특히 이 TK 신공항 건설하고 달빛 고속철도 그리고 문경 김천 철도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내놨고요. 예. 수건 사업으로 역시 대구 취선 다변화 그리고 경북 문화관광 산업벨트 조성을 제시를 한 상태입니다. 지역별 첨단 산업 분야 거점 육성도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데 앞서 정부가 지난 7월에 경북 구미 포항 등 이제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분야 7개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그리고 대구 등 5개 소부장 특화 단지를 지정을 했고 지난 3월에는 대구와 경북 안동 경주 울진 등 15곳을 국가 첨단 산업 단지 후보지로 지정을 한 것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예. 이번 계획에 근데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서요? 네, 이번 계획에는 대구 경북권 그리고 충청권, 광주 전남권, 부울경 같은 4대 초광역권 하고요.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 이렇게 3대 특별자치권을 묶어서 7개 초광역권이 자체 수립한 4+3 초광역권 발전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네. 이 중에서 대구 경북권은 미래차와 반도체 그리고 AI, 로봇, 도심항공이 이제 융합된 첨단 부품 소재 산업 기반 조성과 이제 지역 특화 바이오 의료 산업 육성 그리고 신공항 연계한 K 콘텐츠 관광 산업을 집중적으로 이제 육성할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5년 동안 중앙과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의지를 나타내긴 했는데 이 계획에 반영된 과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뜻은 또 아니고요. 예. 위원회는 계획 반영만으로 국비 지원이 확정이 됐다거나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사전 절차가 면제되지는 않는다고도 짚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때 주요 정책으로 꼽혔던 메가시티론도 다시 지금 부상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시로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면서 메가시티 구상에 더 라이브를 거니까 지난 정부 때 추진됐던 메가시티론도 재조명되고 있는데요. 서울 메가시티 논의에 집중되면 수도권 블랙홀 현상 심화로 국토 균형 발전에 힘을 쏟고 있는 윤석열 정부 구상과도 좀 배치되는 만큼 네. 이 TK, PK 등 지방 메가시티 구상을 좀 가열차게 논의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메가시티라는 단어가 이제는 어색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의 지금 메가시티론이 낯설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는데 이철우 도지사하고 권영진 전 대구시장의 민선 7기 시절에 네. 이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을 위한 TK 메가시티를 만들자는 논의를 이미 했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이게 본격화된 논의에서 메가시티는 이 프랑스, 일본 같은 국가에서 이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고 예. 또 국내적으로도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이에 대응하려면 인구 500만 명의 대구 경북 규모의 도시로서 하나의 도시로 이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제 TK가 지난 7월에 군위군을 대구시로 변경을 하면서 지자체 편입 절차도 한번 겪어본 경험이 있고 또 TK 신공항 추진을 위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TK는 하나의 메가시티로 간다는 인식이 좀 깔렸던 것도 군위의 대구 편입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TK 메가시티 논의가 활발해지니까 이제 PK 같은 다른 지역에서도 메가시티론이 일면서 국내 곳곳에서 이 광역 행정 통합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자, 지역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경북도는 지금 최근에도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 종합계획에 TK 연대로 글로벌 창의 메가시티 조성하자 이런 이제 비전을 제시하면서 대구 경북 메가시티 의지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 이런 가운데 중앙정치권에서 메가시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역 정치권이 서울뿐만 아니고 TK, PK 같은 전국적인 메가시티 논의로 좀 관점이 넓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부와 여당이 지금 서울과 경기도 등 이제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이 메가시티를 논의할 경우에 자칫 이 총선 국면에서 수도권과 이제 지방 간 불균형 해소, 뭐 수도권 블랙홀 형상 극복 같은 이 국가 균형 발전의 아젠다는 네. 또다시 지금 후순위로 밀릴 것이다. 이런 걱정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김포 편입 이슈 때문에 지방시대위원회 계획이 힘을 받지 못한다. 이런 느낌도 들어요. 예, 이 지방시대위원회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도 이 발표에도 집권 여당의 이 메가 서울 구상 앞에서 좀 빛이 발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평가가 나오는데요. 홍준표 시장은 이미 메가시티가 된 서울을 더 비대화하고 수도권 집중 심화에만 초래하는 이 서울 확대 정책이 맞느냐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꼬집기도 했고요.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수도권 민심에 좀 호소해야 하는 여당 사정은 이해를 하는데 네. 소멸해가는 지역 사정도 좀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아니냐면서 이 메가시티 구상이 지금 서울에서만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전국토적인 관점에서 좀 다뤄질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시대 정책과 다시 떠오른 대구 경북 메가시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관련 정책들 최 기자는 어떻게 봤습니까? 예,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골자로 이제 한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두고서 여야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는데요. 이 4+3 지방 초강령권 구상이 제대로 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대구 경북 메가시티 같은 이제 지방 메가시티가 좀 주목받고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지역 언론하고 정치권 또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그렇습니다.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년 6월까지입니다. 증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됩니다. 이 공매도는 금융기관에게 주식을 빌려 먼저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뒤 주식을 사들여 갚고 차익을 얻는 그런 투자 기법인데 공매도 금지가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얼마 전까지 금융당국에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예. 국민의힘의 압력을 통해서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공매도에서는 주가가 하락을 해야 이익을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이끈다. 또 대부분의 공매도를 기관들이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불리하다. 이런 비판을 많이 해왔었고요. 예.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3월 총선 직전에도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공매도에 대한 금지를 환영을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다수 의견은. 네. 그리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도 유효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인 것은 맞습니다. 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작년 7월에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강력히 주장을 한 바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당이 이 주도권을 잡으면서도 민주당이 반대를 못할 것이다. 이런 계산도 있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공매도 금지가 올바른 것인가 여기는 또 의문이나 비판도 제기된다는 것도 같이 짚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효과는 있습니다. 다만 해외 자본이 빠져나가고 시장 거래가 위축될 위험이 있겠고 중장기적으로는 주가는 결국 기업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겠고요. 예. 그리고 전 세계 공매도를 금지하는 나라가 한국이랑 튀르키예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덱스라고 하죠.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이 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네. 공매도를 금지한 국가는 편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상은 이 편입 불가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이고요. 또 과거에 미국발 금융위기라든지 몇 번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를 한시적으로 한 적이 있지만 지금이 그런 때인가라는 의문도 제기됩니다. 네. 그리고 공매도가 전혀 순기능이 없는 게 아닌 게 주가 거품을 빼고 적정한 가격을 발견하는 그런 순기능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매도 금지에서 주가 조작도 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했고요. 자, 이번에는 또 메가서울
서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 이른바 서울 확대론이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어야 할 지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1차적으로 짚어야 될 것은 생활권 같은 기능적인 공간과 행정구역 간의 관계인데요. 행정구역이 기능적 공간보다 작게 잡혀 있는 걸 과소구역이라고 하는데 네. 이 경우에는 공공서비스가 과소공급이 되고 규모의 경제를 활용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서울시가 과소구역이라고 한다면 구역을 넓혀줄 필요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반대로 행정구역이 기능적 공간보다 넓게 잡혀 있으면 과대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는 내부의 지역들의 특징이 무시된다거나 지역 내에서의 차별이 발생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서울이 과소구역이다 한다면 서울을 확대해 줄 필요가 있겠죠. 반면에 편입 이후에 서울이 과대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편입은 적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편입이 어디까지 편입될 건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경기도에 인구가 많은 고양 부천까지도 편입시키자는 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편입 지역이 확대될수록 서울이 과대지역이 될 가능성은 더 커진다. 네. 유용해야 된다. 이 점도 같이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대통령과 정부가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의미를 또 강조하기도 했는데 서울 확대론이 지방 분권이나 균형 발전을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포 같은 지역이 서울로 들어갈 경우에 그 지역에 한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예. 그 지역에서 원래 걷던 세금의 일부가 서울특별시로 가게 돼서 독자적인 재정이 준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방분권이 축소된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근데 다만 그 기능이나 예산이 중앙정부로 가는 게 아니라 서울이라는 또 다른 지방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중앙 집중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또 그 지역에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지방 분권이 축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 지역이 서울로 일부 포함됐을 때 비수도권 사람까지 그 서울 지역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도권, 비수도권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은 이 사안은 그냥 수도권 내에서의 구역 조정 정도의 사안으로 그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도에서는 곧바로 지방분권 균형 발전 그 자체의 문제로 직결시키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서울 확대 방안을 이렇게 꺼낸 것을 두고 선거용 정책이다 이런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도 막상 정면으로 반대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대 양당의 전략은 뭘까요? 네, 현재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홀가분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유가 있는 것은 사실 어차피 선거 전에 이 편입 여부가 결정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 해당 지역 주민들 여론도 수렴을 해야 되고요. 법을 고치거나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벌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겠고 그리고 서울 연접 지역의 찬성 주민들 이 여론부터 먼저 모으게 되면 수도권에서 총선 열세를 뒤집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는 섣불리 반대했다가 찬성하는 주민들의 비토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곧바로 반대에 나서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보더라도 이 사안이 어차피 빨리 결정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역시도 시간을 벌려고 하는 그런 또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를 보면요. 반대가 찬성보다 확연히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CBS 노컷뉴스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만 18세 이상 전국 1,0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예. 김포, 서울 편입에 대해서 물었더니 찬성 33.1%, 반대 55.5%, 반대가 상당히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대통령 긍정평가, 부정평가 수준하고 거의 비슷한 걸로 봐서 그 문제가 이 역에도 투영이 된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국민의힘에서 고삐를 놓지 않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의 강도보다 찬성하는 사람의 강도가 더 강할 수 있다는 판단, 네. 이것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강도가? 네, 그렇죠. 그리고 반대층이 이걸 반대한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국민의힘에 대해서 총선에서 지지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보지는 않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김포 서울 편입으로 좁히지 않고 편입 논의 지역을 확대하면 경기 지역 해당 지역에서 찬성률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당장의 관건이 될 만한 것은 이번에 논의가 나온 김포를 포함해서 하천, 하남, 구리, 광명, 고양, 성남 이 연접 지역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주민들의 여론이 어떻게 판가름이 날 거냐, 이것이 이 문제가 여론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이 첫 번째 관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전 국민 네, 그죠? 그렇습니다. 예. 자, 이 서울 확대론이 대구 경북 지역에 끼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당장의 민주당에서는 비수도권 광역시를 확대시키자는 메가시티론이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도 서울뿐만 아니라 비수도권도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비수도권 메가시티론은 양당에 별로 이론이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대구 경북에서도 대구 확대론에 힘을 실어주게 될 공산이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행정학계에서도 이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광역시는 도에 비해서 권능이 강합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구역을 넓혀줘야 된다는 방안이 힘을 얻는 측면이 있었고요. 예. 또 대구의 경우는 이미 달성군과 군위군을 편입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편입하자 이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변수가 되는 것은 대구 확대가 될 거냐 아니면 네. 대구시와 경북도의 통합이 될 거냐 이건 두 방안은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좀 경합을 하면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가 이런 또 별도의 논의가 더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요한 당혁신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기 위해서 부산의 강연장까지 찾아갔는데 회동이 불발됐죠? 네, 인요한 위원장과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도 봉합되기 어려운 그런 관계 이미 확인된 것이 대표적으로 이 전 대표가 이 강연장에서 인요한 위원장에게 영어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위원장은 한국 태생이고 한국에서 성장기를 보낸 네이티브 스피커이기 때문에 굳이 영어로 했다는 것은 외국인처럼 봤다거나 혹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이 전 대표는 인종차별이 아니었고 언어 능력치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사실 이 해명에 따르더라도 한국어 능력을 낮춰봤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결례 내지는 모욕을 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까지 또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전 대표가 인요한 위원장에게 선을 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일부 혁신이 아니라 윤 대통령부터 잘못 인정해야 된다. 굉장히 강도 높은 요구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민주당 비명계하고도 만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는 것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겠고요. 근데 다만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 탈당할 경우에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그걸 각오하고 나갈 수 있느냐 했을 때는 아직까지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신의 요구값을 올리고 극적인 타격을 하고 이걸 관철시키면서 당에 복귀하는 이 시나리오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내가 탈당하는 일은 절대 없다 이렇게 밝히는가 하면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시원하게 한번 지르네요. 이렇게 반색을 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인 위원장이 친윤계 의원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한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 속 시원하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고요.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다른 게 홍 시장으로서는 윤 대통령이야 단임제 5년 임기의 대통령이고 그 주변의 윤핵관들이 더 문제다. 그들이 좀 제대로 어떤 처리가 있다면 본인도 당의 복귀를 중심으로 복귀해서 차기 대권을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셈법이 이전 대표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탈당설에는 확연하게 선을 그어서 자신이 본류라는 것을 이번 당의 위기에서도 한번 증명을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대구시가 음주폐 예방의 달인 11월을 맞아 뒤집잔 캠페인을 엽니다. 이 캠페인은 연말연시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절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것인데요. 생활 속 절주 실천 수칙으로 술자리는 피한다, 남에게 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음주 후 3일은 금주한다 등 5가지 내용을 홍보하고 시민 대상 캠페인도 추진합니다. 시민들이 술과 거리두게 하며 건전한 음주 문화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7고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스트레스 암 파이터 스암파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 콘서트는 암 치료 후 무기력, 일상생활 흥미 상실 등에 대한 경험과 극복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요.
암 생존자와 그 가족, 의료인을 비롯해서 해당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경북 암 생존자 통합지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경북 고령에서는 2023 지산동 고분군 야간 행사인 고령의 가야행이 열립니다. 지산동 고분군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이후 10년 만인 올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최종 등재됐는데요. 이를 기념하기 위해 대가야 박물관, 왕릉 전시관 등을 오후 10시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또 행사 기간 동안 가야꽃 음악제와 가야금 연주단의 축하 공연, 고분군 트레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저녁 대구 콘서트하우스에서 대구 시립교향악단의 11대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인 백진현의 취임 연주회가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월드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의 일환이자 대구시향의 제499회 정기 연주회이기도 한데요. 소프라노 홍혜란이 협연하는 말러 교향곡 4번과 레스피기의 로마의 소나무가 연주됩니다. 새로운 지휘자와 함께하는 대구시향의 연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대구 콘서트하우스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북 영주 문화예술회관에서 인성동화 뮤지컬 별에는 밤이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로또 당첨금 50억을 차지하기 위해 삼형제가 고군분투하는 사연을 다루는데요. 더블S 501 출신 김영준, 김주왕 등 7명의 배우가 무대에 오릅니다.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뮤지컬, 가족과 함께 관람하시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서유리였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흐리고 낮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은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 20에서 70mm가량입니다. 낮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5도가량 떨어지면서 다시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4도에서 10도, 낮 기온은 11도에서 16도로 예상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